전원 전투복 위에 수영복 착용한다. 단 한유라 훈련병은 예외. 수영복만 착용하고 연병장으로 집합한다. 싸늘한 바닷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포항의 훈련소 연병장. 교관의 지시에 모든 훈련병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다. 이제 갓 20살을 넘긴 아직 앳된 티를 벗지 못한 한유라.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동기들은 전투복 위에 수영복을 덧입는 그야말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지만 그마저도 부러웠다. 오직 자신만이 맨살을 그대로 드러내는 수영복 차림으로 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못 들었나 한유라 훈련병. 아닙니다. 유라는 황급히 대답하며 막사로 뛰어들어갔다. 등 뒤로 동기들의 수군거림과 몇몇의 숨죽인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그 중에서도 유독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있었다. 실세로 통하는 황재필 병장이었다. 야, 드디어 쇼타임 시작이냐? 우리 한유라 몸매가 그렇게 좋다며? 그럼요. 황 병장님. 오늘 눈호강 제대로 하시겠습니다. 그 옆에서 알랑거리는 최민국 상병의 목소리였다.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해병대에 지원했을 때 이런 종류의 특별 대우는 상상해 본 적도 없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뤄내고 싶었다. 강인한 여성의 상징인 해병대, 그 붉은 명찰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여자라는 사실은 이곳에서 지워야 할 주홍글씨이자 동시에 저들의 값싼 놀잇감이 되는 꼬리표였다. 차가운 수영복이 맨살에 닿는 감촉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유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차마 마주 볼 수 없었다. 당장이라도 이 옷을 찢어버리고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앞으로 남은 군 생활은 지옥 그 자체가 될 터였다. 그녀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뜨고 결심한 듯 막사를 나섰다. 연병장에 다시 서자 모든 시선이 노골적으로 그녀의 몸을 훑었다. 차가운 바람이 마치 수백 개의 바늘이 되어 온몸을 찌르는 듯 했다. 교관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나쳐 다른 훈련병들의 복장을 점검할 뿐이었다. 이 모든 부조리함의 중심에는 황재필이 있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유라의 앞으로 다가왔다. 이야 한유라. 너 아주 작정을 했구나. 남자들 정신 못 차리게 하려고. 대답 안 해? 이젠 하다 선임을 무시해. 아닙니다. 엎드려 뻗쳐. 명령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악의는 묵직했다. 유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는 듯 했다. 오직 황재필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만이 귓가에 울렸다. 여기 바닥이 아주 차갑지? 내 그 잘난 몸뚱이로 온기를 좀 나눠줘봐. 황재필의 말에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최민국 상병은 한술 더 떴다. 와, 황 병장님. 라인 보십시오. 죽여줍니다. 사회에 있었으면 난리 났겠습니다. 저런 애들이 꼭 남자 하나 잘 물어서 인생 펴보려고 군대 오는 거 아니냐. 성적인 모욕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손을 짚자 냉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엎드린 자세 때문에 수영복은 더욱 몸에 밀착되었고 엉덩이와 허벅지 라인이 그대로 드러났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수십 개의 시선이 마치 벌레처럼 온몸을 기어다니는 듯 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여기서 눈물을 보이는 순간 저들은 더욱 기뻐하며 날뛸 것이다. 자, 이제 바다로 가볼까? 우리 한유라 훈련병 수영은 좀 하나? 황재필은 유라의 등 위로 발을 올려놓으려는 듯한 신용을 하며 낄낄댔다. 훈련은 잔인했다. 포항의 겨울 바다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다른 훈련병들은 전투복이라도 입고 있었지만
유라는 얇은 수영복 한 장이 전부였다. 입수 명령이 떨어지자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과 함께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듯 했다. 물속에서도 희롱은 계속되었다. 일부러 몸을 스치고 지나가거나 물속에서 다리를 건드리는 등 교묘한 성추행이 이어졌다. 교관은 애써 외면했다. 이 부대의 실세인 황제필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몸이 부서질 듯한 훈련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유라는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아무도 그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그저 멀찍이서 구경하거나 혹은 조롱의 눈빛을 보낼 뿐이었다. 씻기 위해 샤워실에 들어선 유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주저앉아 버렸다. 온몸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추위 때문에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몸의 상처보다 더 아픈 것은 갈기갈기 찢겨나간 마음이었다. 그녀는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줄기를 맞으며 소리 없이 울었다. 해병이 되겠다는 꿈, 강해지고 싶다는 열망,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듯 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유라의 귓가에 황제필과 그 무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오늘 한유라 꼴 좀 봤냐? 완전 예술이더라. 인정합니다. 특히 엎드렸을 때 뒤태가 얌마 조용히 해. 듣겠다. 들으면 어쩔 건데요? 제가 뭐 어쩔 수 있는데요? 아, 설마 아빠한테 이를 건가? 아빠, 나 군대에서 따돌림 당했죠염 이럴 건가? 더러운 농담과 함께 폭소가 터져 나왔다. 유라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간절하게. 마침내 그토록 기다렸던 주말이 찾아왔다. 단 5분이 허락되는 전화 통화 시간. 훈련병들은 저마다 가족과 연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공중전화 박스 앞에 길게 줄을 섰다. 유라는 한참을 망설였다. 이 치욕스러운 이야기를 과연 아버지에게 할 수 있을까? 늘 강한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던 아버지였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견딜 수 없었다. 자신의 차례가 되자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다정하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 우리 딸. 잘 지내지? 아빠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애써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아빠. 유라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수화기를 쥔 손이 가늘게 떨렸다. 단 한마디 아빠라고 불렀을 뿐인데 목이 메어 다음 말을 잇기가 어려웠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순간 걱정으로 가득 찼다. 유라야,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훈련이 많이 힘들어? 따뜻한 물음. 그 한마디에 둑이 무너져 내렸다. 유라는 공중전화 박스 구석에 쭈그려 앉아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게 입을 틀어막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소리 없는 울음이 어깨를 들썩이게 했다. 딸, 왜 울어? 말해봐, 아빠한테. 누가 우리 딸 힘들게 해? 아버지 한진표의 목소리는 더없이 자상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유라는 지난 며칠간 겪었던 일들을 간신히 입 밖으로 꺼냈다. 단어는 조각났고 문장은 엉망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고통과 수치심은 고스란히 전해졌다. 아빠, 나 너무 힘들어. 천천히 말해, 괜찮아. 아빠가 다 듣고 있으니까. 여기 사람들이 나를 여자라고. 유라는 수영복만 입고 연병장에 엎드려 뻗쳐야 했던 그날의 일을 털어놓았다. 차가운 아스팔트의 감촉, 등 뒤에서 쏟아지던 노골적인 시선들, 귓가에 박혔던 역겨운 농담들, 그리고 얼음장 같은 바다 속에서 교묘하게 몸을 더듬던 그 불쾌한 감각까지. 말을 하는 내내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 몸서리가 쳐졌다. 황제필 병장이랑 최민국 상병이 주도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전부 웃으면서 구경만 하고 교관님도 아무 말도. 이야기를 마친 유라는 탈진한 사람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 아버지는 뭐라고 하실까? 그것도 못 버티면 해병이 될 자격이 없다고 실망하실까? 아니면 당장 나오라고 화를 내실까? 유라가 예상했던 반응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평소 같았으면 단 1초의 정적도 어색했을 부녀 사이였다. 하지만 지금 흐르는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무겁고 차가웠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그 안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분노가 응축되고 있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질 무렵 마침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얼음보다 차갑고 강철보다 단단한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목소리였다. 그 자식들 이름이 뭐라고 했지? 다시 한번 말해봐. 황제필 병장이랑 최민국 상병이요. 소속은? 내가 있는 곳이 포항 몇 사단, 몇 여단, 몇 대대인가? 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소속을 정확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군더더기 없는 질문을 몇 개 더 던졌다. 괴롭힘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가담한 인원은 대략 몇 명인지, 당시 현장에 있던 간부의 이름과 계급은 무엇인지. 유라는 기억을 더듬어 최대한 상세하게 대답했다. 알았다. 아버지의 대답은 그것이 전부였다. 아빠, 더 이상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남은 시간 몸조심하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알겠나? 네. 끊는다.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다. 유라는 한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 안에 담긴 차가운 분노를 어렴풋이 느꼈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그저 아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는 사실에 조금은 후련한 기분이 들었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에 위치한 합동참모본부 의장실. 대한민국 국군 서열 1위 사성 장군 한진표 대장은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굳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합동참모의장 육군 대장 한진표라고 쓰인 명패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눈앞에 금지옥엽 키운 막내딸 유라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어릴 적부터 유난히 강단 있고 씩씩했던 아이. 해병대에 가겠다고 했을 때 주위의 모든 사람이 반대했지만 그는 딸의 선택을 믿고 지지해 주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길 바랐다. 그런데 그가 만들어준 세상의 울타리 밖에서 자신의 딸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에게 짓밟히고 있었다. 한진표 대장은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김비서. 예, 의장님. 해병대 사령관, 지금 당장 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게. 예, 알겠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다. 주말 오후에 합참의장이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개인적으로 호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뭔가 엄청난 일이 터졌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한진표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서울의 화려한 도심이 아닌 저 멀리 동남쪽 포항의 검푸른 바다를 향해 있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는 지옥의 유황불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벌레만도 못한 것들. 나지막한 그의 목소리가 거대한 의장실을 차갑게 울렸다. 감히 누구의 딸을 건드려. 잠시 후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의 해병대 사령관이 숨을 헐떡이며 의장실로 들어섰다. 그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국군 서열 1위의 호출을 받고 헬기까지 동원해 달려온 참이었다. 사령관, 부르셨습니까? 한진표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나지막이 물었다. 자네 아들 있나? 예.
아, 예, 있습니다. 올해 대학에 갔습니다. 딸은? 딸은 없습니다. 한진표는 그제야 천천히 몸을 돌려 해병대 사령관을 마주했다. 그의 눈빛을 마주한 사령관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전장에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긴 백전노장이었지만 지금 한진표의 눈빛은 그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릴 듯한 차갑고 무자비한 살기였다. 자네 부대에 내 딸이 있네. 예. 해병대 사령관의 눈이 커졌다. 합참의장의 딸이 일개 훈련병으로 자신의 부대에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포항 제1사단 5여단 5호대대 한유라 훈련병. 그 아이가 내 딸이야. 사령관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는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한진표 대장은 책상으로 다가가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방금 전 비서실을 통해 출력한 황제필 병장과 최민국 상병의 신상 명세서였다. 이 두 놈, 그리고 그놈들과 함께 내 딸을 능욕한 모든 놈들. 그리고 그걸 보고도 눈 감아준 간부놈들까지. 한진표는 서류를 사령관의 앞으로 던졌다. 단 한 놈도 빠짐없이 오늘 밤 안으로 내 앞에 데려와.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실린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자네가 직접 포항으로 내려가서 잡아와. 해병대 사령관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거의 기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역사상 전무후무한 피해 숙청이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오후 포항 해병대 1사단은 발칵 뒤집혔다. 시작은 해병대 사령관의 전화 한 통이었다. 주말을 맞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사단장 소장은 사령관의 고함 소리에 수화기를 귀에서 뗄 뻔했다. 당장 부대로 복귀해. 10분 내로 전 간부 비상 소집하고 대기해. 무슨 일이냐고. 내 놈 모가지가 10개라도 모자랄 일이 터졌어. 이 새끼야. 평소 젠틀하기로 소문난 사령관의 입에서 나온 욕설에 사단장은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는 허둥지둥 전투복으로 갈아입으며 부대로 향했다. 부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영내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어수선했다. 연대장, 대대장 할 것 없이 모든 지휘관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사단장실 앞에 모여 있었다. 가장 먼저 불려 들어간 사람은 유라가 속한 대대의 대대장이었다. 그는 사단장의 불호령에 영문도 모른 채 달려왔다. 사단장은 다짜고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내 놈 부대에 한유라 훈련병이라고 있지. 당장 데려와. 아니, 그 전에 황제필 병장, 최민국 상병. 이 두 놈부터 잡아와. 사단장님. 그게 무슨. 닥쳐. 내 놈은 이제 끝났어. 알아들어? 우리 모두 끝났다고. 사단장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대대장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제야 그는 한유라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를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해병대 사령관이 직접 헬기를 타고 포항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 사단장이 대대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한유라라는 여자 훈련병이 있다는 것까지. 그 시각 생활관에서 동기들과 주말의 여유를 즐기고 있던 황제필과 최민국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한유라를 안주거리 삼아 낄낄대고 있었다. 야, 근데 한유라 걔 전화하면서 질질 짜는 것 같더라. 진짜 아빠한테 이른 거 아니야? 최민국의 말에 황제필이 코웃음을 쳤다. 일러봤자 뭐 어쩔 건데? 지 아빠가 뭐 대단한 셔츠라도 입으셨나? 군대 일에 민간인이 뭘 어째. 괜히 찔렀다가 지만 더 힘들어지는 거지. 그것도 그렇습니다.
역시 황 병장님은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그들이 시시덕거리고 있을 때 생활관 문이 거칠게 열렸다. 중대장이 굳은 얼굴로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헌병들까지 서 있었다. 황제필 병장, 최민국 상병. 앞으로 나와. 중대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싸늘했다. 황제필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르셨습니까, 중대장님? 너희 둘 지금부터 군무 이탈 및 하극상, 병영 내 가혹 행위 셔츠로 체포한다. 헌병대에서 조사가 있을 거다. 예. 중대장님, 이게 무슨... 저희는 그런 적 없습니다. 황제필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헌병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가와 그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다. 최민국은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다리를 후들거리고 있었다. 억울합니다. 저희는 그냥 장난 좀 친 것뿐입니다. 그들의 항변은 철저히 무시당했다.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던 황제필의 눈에 생활관 구석에 앉아있는 한유라의 모습이 들어왔다. 유라는 아무 표정 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황제필은 모든 것이 저 여자 때문이라는 생각에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야, 한유라. 너지. 내가 꼰지른 거지, 이 미친년아. 너 내가 가만 안 둬. 그의 발악은 헌병의 주먹에 의해 금세 멎었다. 황제필과 최민국은 그렇게 속옷 바람으로 질질 끌려나갔다. 생활관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동기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두려움에 찬 눈으로 유라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녀가 평범한 훈련병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직감했다. 그날 저녁 부대 연병장에는 전례 없는 풍경이 펼쳐졌다. 부대 전체에 야간 비상소집 명령이 떨어졌고 모든 장병이 연병장에 집합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서치라이트 불빛이 연병장을 대낮처럼 밝혔다. 그 중심에는 해병대 사령관과 사단장을 비롯한 모든 지휘관들이 도열해 있었다. 잠시 후 부대 위병소 쪽에서 여러 대의 검은색 세단이 들어왔다. 일반적인 군용 차량이 아니었다. 서울 번호판을 단 최고급 관용차들이었다. 장병들은 숨을 죽였다. 저 차에는 과연 누가 타고 있는 것일까? 가운데 세단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별 4개가 박힌 전투모, 흐트러짐 없는 자세,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대한민국 국군 의전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 한진표 대장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령관에게 다가가 뺨을 후려쳤다. 짝! 연병장을 가득 메운 정적 속에서 마찰음은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중장 계급의 해병대 사령관이 대장에게 뺨을 맞는 충격적인 장면에 모든 장병들이 얼어붙었다. 내 놈은 내 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등신인가. 죄송합니다. 죄송. 그 말 한마디로 내 딸이 당한 수모가 씻어질 것 같아. 한진표는 사령관을 밀치고 연병장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의 분노에 찬 시선이 연병장에 도열한 수천 명의 장병들을 훑었다. 나는 오늘 이곳에 합참의장으로 온 것이 아니다. 한 아이의 애비로서 왔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지 않았음에도 연병장 전체를 서늘하게 울렸다. 내 딸을, 내 금쪽 같은 딸을, 이 시궁창 같은 곳에서 짓밟은 버러지들을 내 손으로 처단하기 위해 왔다. 그는 헌병대장에게 손짓했다. 잠시 후 황제필과 최민국 그리고 그날 유라를 괴롭혔던 모든 가해자들이 속옷 차림으로 끌려나와 단상 아래에 무릎 꿇려졌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한진표는 단상에서 내려와 황제필의 앞에 섰다. 내 놈이 황제필인가? 흑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황제필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었다. 하지만 한진표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내 아비는 뭐하는 놈이지? 예.
아버지는 포항에서 작은 횟집을 하십니다. 횟집? 그래. 한진표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나지막이 명령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포항시청 세무과 위생과에 연락해서 황제필이 아비가 운영하는 횟집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전하게. 탈세, 위생법 위반 사소한 거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당장 영업 정지 처분 내리라고 해. 내 이름으로. 알겠습니다, 의장님. 황제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군대에서 저지른 자신의 잘못이 아버지의 인생까지 파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희 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내 놈이 내 딸에게 그 더러운 손가락을 까딱했을 때 내 놈 아비의 인생도 끝난 것이다. 한진표는 황제필을 지나쳐 최민국의 앞에 섰다. 내 놈은? 저희 아버지는 작은 건설회사에 다니십니다. 그래? 그 회사 어느 그룹 하청업체인지 알아보고 당장 내일부터 모든 계약 끊으라고 전해. 대한민국 땅에서 단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하게 만들어.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한진표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모든 가해자들의 부모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일일이 물었고 그 자리에서 즉시 그들의 생계수단을 끊어버리는 잔인한 복수를 시행했다. 어떤 이는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자 그 지역 농협조합장에게 연락해 모든 지원을 끊으라고 지시했고, 어떤 이는 어머니가 작은 가게를 한다고 하자 구청에 연락해 주변 도로를 전부 공사구역으로 만들어버리라고 명령했다. 한낱 훈련병에 불과했던 한유라의 아버지가 대한민국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절대 권력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뼈저린 고통과 함께 깨닫고 있었다. 연병장은 거대한 공포에 휩싸였다. 이것은 군법에 의한 처벌이 아니었다. 한 아버지의 가장 잔혹하고 철저한 사적 복수의 시작이었다. 지옥의 서막이 그렇게 올랐다. 한진표 대장이 이끈 피해 숙청이 휩쓸고 간 포항의 밤은 깊고 차가운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온이 아닌 거대한 폭발 직전의 진공 상태와 같았다. 연병장에 무릎 꿇려 있던 가해자들은 헌병들에게 짐짝처럼 끌려가 군기 교육대 영창에 쳐넣어졌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검은 세단에 올라타는 한진표 대장의 싸늘한 뒷모습, 그리고 그 옆에 선 해병대 사령관의 잿빛으로 변한 얼굴이었다. 황제필 병장은 차가운 영창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 부대의 왕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름도 계급도 없는 한낱 죄수일 뿐이었다. 공포가 온몸을 잠식했다. 군 생활이 끝장난 것은 물론 사회에 나가서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의 복수였다. 포항에서 작은 횟집을 하십니다. 자신이 뱉은 그 말이 아버지의 수십 년 인생이 담긴 가게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사실을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때 영창의 간수가 다가와 쇠창살 너머로 수화기 하나를 툭 던져주었다. 전화 받아. 내 아버지다. 황제필은 미친 사람처럼 수화기를 움켜쥐었다. 아버지, 아버지, 저예요. 제 필이에요. 이놈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의 호탕함을 완전히 잃고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그 안에는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너 도대체 거기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냐? 대체 누구를 건드렸기에? 아버지,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방금 전에 시청이랑 세무서에서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가게에 있는 모든 걸 압수하고 당장 영업정지 딱지를 붙이고 갔어. 수십 년간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위생법, 소방법, 온갖 법이란 법은 다 들먹이면서 이건 그냥 조사가 아니야. 가게를 아예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었어. 아버지의 절규에 황제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버지가 얼마나 정직하게 땀 흘려가며 그 횟집을 일궈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가족의 생계이자 아버지의 자부심이었던 그곳이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 하나 때문에 한 줌의 재로 변해가고 있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죄송하다? 이놈아, 이제 와서 죄송하면 뭐가 달라져? 내 엄마는 충격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 우리 집, 이제 완전히 끝났어. 너 하나 때문에. 아, 황제필은 수화기를 붙들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옆 칸에 갇힌 최민국 상병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다니던 중소건설회사는 그들이 수주했던 모든 대기업 프로젝트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회사는 하루아침에 부도 위기에 몰렸고 아버지는 그 책임을 지고 해고당했다. 다른 가해자들의 집에도 비슷한 재앙이 닥쳤다. 농사를 짓던 부모는 판로가 막혔고 작은 공장을 운영하던 부모는 원자재 공급이 끊겼다. 한진표 대장의 복수는 그들의 군 생활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인생의 뿌리까지 철저하게 뽑아버리고 있었다. 재앙의 파편은 비단 가해자들에게만 튄 것이 아니었다. 한유라가 속한 부대의 모든 간부들이 줄줄이 보직 해임되었다. 대대장은 물론 중대장, 소대장, 그리고 그날 훈련을 담당했던 교관까지. 그들은 모두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불명예 전역을 강요당했다. 특히 한진표 대장에게 뺨을 맞았던 해병대 사령관은 그날 밤으로 상부의 전역 지원서를 제출해야 했다. 별 3개의 위험도 합참의장의 분노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부대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유라는 정해진 시간에 눈을 떴지만 아무도 그녀를 깨우지 않았다. 평소라면 욕설과 함께 요란하게 시작되었을 아침 점호는 없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생활관을 나서자 복도에서 마주친 조교가 경기를 일으킬 듯 놀라며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일어나셨습니까, 한유라 훈련병님? 네. 훈련병님이라는 기괴한 호칭에 유라는 당황했다. 조교는 감히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도 못한 채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침 식사는 따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식당으로 가시면 따로 마련된 테이블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유라는 영문도 모른 채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 안 수백 명의 훈련병들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유라가 들어서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유라의 발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주변의 훈련병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비켜주었다. 식당 한가운데에는 다른 훈련병들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갈하게 차려진 1인용 식탁이 놓여 있었다. 하얀 식탁보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소고기 미역국, 각종 반찬들이 호텔 조식처럼 차려져 있었다. 대대장이 직접 와서 그녀의 의자를 빼주었다. 어젯밤 멱살을 잡혔던 그 대대장이 아니었다. 새로 부임한 얼굴이 하얗게 질린 다른 중령이었다. 한유라 훈련병님,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유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해 있었다. 어제의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시선이었다. 경멸과 조롱이 아닌 공포와 경외, 그리고 알 수 없는 원망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동기가 아니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살아있는 재앙 그 자체였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안 드십니까? 입에 맞지 않으십니까? 당장 주방장을 불러. 아닙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유라는 식당을 빠져나왔다. 아무도 그녀를 막지 못했다. 그날 오전 훈련은 모두 취소되었다. 이유는 한유라 훈련병의 심신 안정 때문이었다. 유라는 생활관 구석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기들은 그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녀의 반경 3미터 안으로는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투명한 벽이 그녀를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괴롭히던 지옥은 차라리 견딜만 했다. 그곳에는 분노할 대상이라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지옥은 달랐다. 모두가 그녀에게 머리를 조아렸지만 그들의 눈에는 칼날 같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왕따보다 더 지독한 성역이 되어버렸다. 그때 한 동기가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왔다. 입소 첫날 서먹한 분위기 속에서 먼저 말을 걸어주었던 유라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동기였다. 유라야. 응. 너 괜찮아? 그 평범한 한마디에 유라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황 병장이랑 최 상병 영창 갔대. 그리고 그 사람들 집 완전히 망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너희 아버지가 대체 누구시길래? 유라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아버지의 복수가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뿐이었다. 그녀는 괴롭힘이 멈추기를 바랐다. 그들이 벌을 받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들의 가족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까지 원한 것은 아니었다. 이 거대한 재앙의 파편들이 이제는 죄책감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심장에 박혀들기 시작했다. 한유라의 특별 대우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더 이상 20명이 함께 생활하는 비좁은 생활관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 부대 내에 단 하나뿐인 외부 손님을 위한 VIP 숙소가 그녀의 개인 생활관이 되었다. 푹신한 침대와 개인 화장실, TV까지 갖춰진 그곳은 훈련소가 아니라 호텔 스위트룸에 가까웠다. 식사는 전속 조리병이 따로 만들어 그녀의 숙소로 직접 가져왔다. 훈련은 당연히 열외였다. 흙바닥을 구르고 땀 흘리는 고된 훈련 대신 그녀에게는 심신 안정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산책 시간이 주어졌다. 대대장이 직접 그녀를 수행하며 부대 내의 경치 좋은 곳을 안내했다. 한유라 훈련병님, 이곳이 저희 부대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승리고지입니다. 마음이 답답하실 땐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모시겠습니다. 유라는 아무 말 없이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훈련장에서는 동기들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악을 쓰며 PT 체조를 하고 있었다. 한때는 자신도 저들 중 하나였다. 비록 힘들고 고됐지만 함께 땀 흘리고 서로를 의지하며 해병이 되어간다는 소속감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동기들은 그녀를 낙하산 공주님이라 수군거렸다. 그 목소리는 그녀의 귀에 똑똑히 들렸지만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는 못했다. 그녀의 뒤에는 대한민국 국군 서열 1위가 버티고 있었으니까. 이 기괴한 상황을 만든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그녀가 원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인간 한유라로서 인정받고 싶었다. 그래서 가장 힘들다는 해병대를 지원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더 크고 견고한 그늘을 만들어 그녀를 그 안에 가둬버렸다. 이곳은 차라리 황금으로 만든 감옥이었다. 답답함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수행하던 대대장에게 말했다. 대대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훈련병님. 저도 훈련받게 해주십시오. 동기들과 똑같이. 대대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절대 안 됩니다. 훈련병님 신변에 작은 흠이라도 생기면 저희는. 이건 제 명령입니다. 유라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딸이라는 권위를 이용했다. 명령이라는 단어에 대대장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유라는 다시 훈련장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곳 역시 새로운 지옥이었다. 교관들은 그녀가 작은 실수라도 할까봐 전전긍긍했다. 각계 전투 훈련 중 포복으로 철조망을 통과해야 할 때였다. 교관이 다가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훈련병님, 제가 철조망을 살짝 들어드릴 테니 조심히 통과하십시오. 전투복이 찢어지면 안 됩니다. 주변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유라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됐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유라는 교관을 밀치고 일부러 더 거칠게 철조망 밑을 기었다. 전투복이 찢어지고 팔꿈치에서는 피가 흘렀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악으로 깡으로 하라고 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의무병들이 들것까지 들고 달려와 호들갑을 떨었다. 훈련은 더 이상 훈련이 아니었다. 한유라라는 공주님을 모시는 한편의 연극이었다. 그때였다. 훈련을 감독하던 한 여성 부사관이 유라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명찰에는 백진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해병대 내에서도 독사로 소문난 여자 훈련 부사관이었다. 그녀는 다른 간부들처럼 유라 앞에서 쩔쩔매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유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꼴이 볼만하군. 백진주 상사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주변의 간부들이 당황하며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백 상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별 4개면 훈련도 대신해주나? 팔꿈치 조금 까졌다고 온 부대가 뒤집어지는군. 내가 흘리는 피는 피고 다른 훈련병들이 흘리는 피는 물인가? 사방이 얼어붙었다. 감히 합참의장의 딸에게 저런 말을 하는 백상사의 배짱에 모두가 경악했다. 유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갑갑했던 속이 뻥 뚫리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처음이었다. 이 부대에서 자신을 한유라 훈련병으로 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뭐가 아닌가? 제가 흘리는 피도 똑같은 피입니다. 백상사는 피식 웃었다. 말은 잘하는군.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증명해봐. 내 아버지 빽이 아니라 내 힘으로 그 붉은 명찰을 달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보라고. 백상사는 유라의 턱을 손가락으로 툭 치며 말했다. 오늘 오후 옷이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으로 나와. 내가 진짜 해병이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아빠 뒤에 숨어서 공주님 놀이하고 싶은 건지 내가 직접 확인해 주지. 백진주 상사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다. 대대장이 황급히 유라에게 다가왔다. 훈련병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 백상사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유라는 대대장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눈은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하겠습니다. 백상사님 말씀대로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아버지의 그늘, 동기들의 외면, 간부들의 과잉 보호. 그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깨부수고 싶었다. 백진주 상사의 등장은 그녀에게 새로운 지옥의 문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이 가짜 천국에서 탈출할 유일한 비상구처럼 느껴졌다. 오후 5시 유라는 자신의 몸만 한 완전 군장을 꾸려 연병장으로 나갔다. 이미 그곳에는 백진주 상사가 팔짱을 낀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다른 훈련병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수 제작된 장애물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 한유라. 백 상사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지금부터 지옥이 시작될 테니까. 새로운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렸다. 백진주 상사가 준비한 지옥은 상상 이상이었다. 일반 훈련병들은 하지 않는 해병대 특수수색대원들이나 받을 법한 고강도 훈련이었다. 20kg 넘는 완전 군장을 맨 채 연병장을 20바퀴 도는 것을 시작으로
밧줄 하나의 의지에 15m 높이의 외벽을 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르는 갯벌을 포복으로 건너는 등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훈련들이 쉴 틈 없이 이어졌다. 느려. 그것밖에 안 되나? 합참의장 딸은 체력도 아버지가 대신 키워주나. 백상사의 독설은 훈련 내내 유라의 귓가를 맴돌았다. 다른 간부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지켜볼 뿐 아무도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 백상사는 이미 사령부에 직접 보고를 올린 상태였다. 한유라 훈련병의 자발적 요청에 의한 특별 체력 단련. 합참의장의 딸이 자발적으로 원한다는데 그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유라는 이를 악물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폐는 터질 것처럼 아팠다.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자신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백상사의 얼굴과 자신을 두려움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동기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여기서 무너지면 자신은 영원히 별 4짜리 아버지의 공주님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일어나. 아직 반도 안 끝났어. 진흙탕에 처박힌 유라의 머리채를 백상사가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유라는 흙탕물을 뱉어내며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눈앞이 흐릿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이것은 그녀 스스로 선택한 싸움이었다. 몇 시간의 지옥 같은 훈련이 끝나고 유라는 너덜너덜해진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왔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해도 온몸의 통증이 가시지 않았다. 그녀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을 때 숙소에 비치된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 번호는 보안으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아버지였다. 유라는 잠시 망설이다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딸 아빠다. 몸은 좀 어떠냐? 이제 좀 편해졌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다. 그는 자신이 딸을 위해 최선의 조치를 했다고 믿고 있었다. 유라는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대답했다. 네, 덕분에요. 아주 편해졌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한진표 대장은 딸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목소리가 왜 그러지? 아직도 누가 널 괴롭히는 거냐? 아니요. 이제 아무도 절 괴롭히지 않아요. 대신 아무도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유라야, 그게 무슨 말이니?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이 황금 감옥 아주 아늑하고 좋네요. 밥도 따로 주고 잠도 혼자 자고 훈련도 안 받고. 이게 아버지가 원하신 건가요? 제가 해병대에 온 게 이런 공주님 대접 받으려고 온 줄 아셨어요? 유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지난 며칠간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 황 병장님, 최 상병님 그 사람들 가족까지 망가뜨릴 필요는 없었잖아요. 제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한진표 대장은 딸의 분노에 당황한 듯 했다. 나는 널 지키기 위해서였다. 감히 내 딸을 건드린 놈들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지. 그게 아버지 방식의 정의인가요? 힘으로 모든 걸 짓밟는 거? 아버지는 절 지킨 게 아니에요. 제 손으로 일어설 기회를 빼앗고 제 꿈을 망가뜨린 거예요. 저는 더 이상 해병대 훈련병 한유라가 아니에요. 그냥 합참의장 딸 걸어다니는 재앙 덩어리일 뿐이라고요. 유라는 울부짖었다.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뭘 원하지? 절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발 더 이상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럴 순 없다. 넌 내 딸이다. 그렇다면 아버지 딸로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유라는 숨을 한 번 고르고 결심한 듯 말했다. 제가 받는 모든 특별 대우 당장 중지시켜 주세요. 다른 훈련병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훈련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백진주 상사님께 저에 대한 모든 훈련 권한을 일임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분이 절 죽이려고 해도 아버지는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것은 딸이 아버지에게 보내는 선전포고였다. 아버지의 세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세상에 발을 딛겠다는 독립선언이었다. 한진표 대장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어떤 아이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한번 결심하면 절대 굽히지 않는 자신을 꼭 닮은 고집을 가졌다는 것을. 정말 후회하지 않겠나? 네. 단 한순간도요. 알겠다. 내 뜻대로 하지. 전화가 끊겼다. 유라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거대한 산을 넘은 기분이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라의 숙소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것은 조리병이 아닌 백진주 상사였다. 그녀는 유라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밤새 편히 주무셨나, 공주님? 내 애비한테 허락은 받고 왔다. 오늘부터 내 목숨은 내 거야. 백 상사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어디 한번 해봐. 내가 진짜 해병이 될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울면서 아빠한테 도망갈 애송이인지. 내 껍데기를 전부 벗겨서 확인해 줄 테니까. 유라는 고통스러운 몸을 일으키며 백상사를 똑바로 마주보고 미소 지었다. 기대하겠습니다, 상사님. 진정한 지옥의 훈련 그리고 진짜 해병이 되기 위한 한유라의 처절한 싸움이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백진주 상사가 이끄는 지옥 훈련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도 전에 시작되는 훈련은 해가 지고 별이 뜰 때까지 계속되었다. 한유라의 하루는 더 이상 푹신한 침대에서의 기상이 아니었다. 백 상사가 숙소 문을 발로 차며 던지는 차가운 물벼락이 그녀의 기상나팔이었다. 일어나라, 한유라. 내 아버지가 사준 침대에서 단꿈 꿀 시간 없어. 유라는 젖은 군복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연병장으로 뛰쳐나가야 했다. 그곳에는 언제나처럼 25Kg의 완전 군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백 상사는 군장 위에 큼지막한 타이어까지 얹었다. 내 아비백이 내 어깨를 무겁게 누르는 것처럼 이 타이어의 무게도 온전히 내가 감당해. 불평할 생각 마라. 내가 자초한 일이니까. 아침 구보는 단순한 달리기가 아니었다. 포항의 험준한 해안가를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모래사장과 가파른 산악 지형을 넘나드는 지옥의 행군이었다. 발은 금세 물집으로 가득 찼고 어깨는 군장의 무게에 부서질 듯 아팠다.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백상사는 단 한순간의 휴식도 허락하지 않았다. 뒤처지지 마. 내가 지금 흘리는 땀 한 방울이 내 동기들의 목숨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 백상사는 늘 유라의 반보 앞에서 함께 뛰었다. 그녀는 말로만 독려하는 지휘관이 아니었다. 유라가 하는 모든 훈련을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소화하며 유라를 극한으로 몰아붙였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이나 연민 따위는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군인 정신만이 번뜩였다. 동기들은 처음에는 멀리서 수군거리며 유라의 특별 훈련을 구경했다. 얼마나 버티겠어, 저러다 또 아빠한테 전화하겠지 하는 비아냥거림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유라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토하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피가 배어나오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일어서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동기들의 시선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IBS 고무보트 훈련이 있던 날이었다. 7명의 팀원이 한조가 되어 무거운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해안을 달려야 하는 협동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훈련이었다. 하지만 유라가 속한 조의 조원들은 의도적으로 그녀를 따돌렸다. 그들은 유라가 보트를 들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힘을 빼거나
일부러 보트를 흔들어 유라의 어깨에 무게가 쏠리게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두려워하던 그들이었지만 백상사가 유라를 혹독하게 다루는 것을 보자 그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원망과 질투가 고개를 든 것이었다. 야, 합참의장 따님은 힘도 좋으시네. 혼자서도 잘 드는 거 아니야? 비아냥거림 속에서 유라는 비틀거렸다. 어깨를 짓누르는 고통보다 동기들의 외면이 더 아팠다. 그때 훈련을 지켜보던 백상사가 달려와 유라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짝! 모두의 움직임이 멈췄다. 유라는 멍하니 백상사를 바라보았다. 한유라, 내 동기들이 널 버렸다고 생각하나? 아니, 내가 내 동기들에게 버림받을 빌미를 준 거다. 넌 아직 그들의 전우가 아니야. 그저 아빠 백 믿고 설쳐대는 재수 없는 낙하산일 뿐이라고. 백상사의 일갈은 유라뿐만 아니라 다른 조원들의 가슴에도 비수처럼 박혔다. 그리고 너희들. 백상사의 불호령 같은 목소리에 조원들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전우를 버리는 해병은 해병이 아니다. 그저 빨간 명찰 단 민간인 쓰레기일 뿐이야. 너희들의 그 치졸한 질투심이 실전이었다면 지금쯤 너희 조는 전멸했어. 전원 머리 박아. 그날 이후 유라를 대하는 동기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유라를 피하거나 따돌리지 않았다. 백상사의 혹독한 훈련은 유라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를 하나로 묶는 용광로가 되고 있었다. 유라는 처음으로 동기들과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고통을 나누며 진정한 전우애를 느끼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유라는 백상사의 개인 막사로 불려가 따로 정신교육을 받았다. 백상사는 해병대의 역사와 정신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실전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는 수많은 전우들의 죽음과 희생이 담겨 있었다. 해병은 가장 먼저 전장에 투입되고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 우리가 강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의 계급장이나 권력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전우, 그리고 내 뒤에 있는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하는 거야. 백상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유라는 그녀를 통해 진정한 군인의 길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를 뛰어넘기 위해 혹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훈련하지 않았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겼다. 훈련소 퇴소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마지막 종합 FTX 야외 기동 훈련가 시작되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지는 이 훈련은 훈련병들이 해병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다. 유라는 지난 몇 주간의 담금질을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군살은 모두 빠지고 온몸은 단단한 근육으로 뒤덮였다. 눈빛은 자신감과 강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한진표 대장의 숙청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진 자들의 검은 그림자가 포항의 어두운 숲속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다. 그들의 복수심은 한진표 대장이 아닌 그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한유라를 향하고 있었다.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각계 전투 훈련이 한창일 때였다. 유라가 속한 분대가 가상의 적진을 향해 은밀하게 기동하고 있었다. 그때 훈련 교관 중 한 명이 유라에게 따로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그는 얼마 전 보직 해임된 교관을 대신해 새로 부임한 자였다. 한유라 훈련병 분대 이동 경로가 변경됐다. 적의 매복이 예상되니 B-3 능선을 따라 우회해서 목표 지점으로 이동하도록. 이건 백상사님의 직접 지시다. 알겠습니다. 유라는 아무 의심 없이 분대원들에게 새로운 경로를 전달했다. 하지만 그것은 교묘하게 짜인 함정이었다. 백상사는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었다. 그 교관은 과거 황제필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던 자로
한진표 대장에게 앙심을 품고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유라의 분대를 인적이 드문 위험지역으로 유인한 것이었다. 유라의 분대가 깊은 계곡으로 들어서는 순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산비탈이 무너져 내렸다. 훈련용 포금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강력한 폭발이었다. 흙과 돌무더기가 순식간에 분대원들을 덮쳤고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유라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옆에 있던 동기를 감싸 안았다. 거대한 바위가 그녀의 등을 강타했고 유라는 짧은 비명과 함께 정신을 잃었다. 강철로 단련된 그녀의 육체도 예기치 못한 비열한 함정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어둠과 혼돈 속에서 누군가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했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 의장실. 한진표 대장은 집무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여러 개의 화면이 분할되어 포항훈련소 주변의 실시간 위성 영상과 감시 카메라 화면이 띄워져 있었다. 그가 딸의 요청을 받아들여 모든 특별 대우를 중지시킨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딸에게서 완전히 눈을 떼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정보 라인을 총동원해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림자처럼 감시하고 있었다. 의장님, 보고서 나왔습니다. 김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다. 그것은 백진주 상사에 대한 비공식 신상조사 보고서였다. 한진표는 딸을 담금질하는 그 독사가 어떤 인물인지 철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흥미로웠다. 백진주 상사는 해병대 최초의 여성 특수수색대 지원자였으며 온갖 차별과 편견을 뚫고 남자 대원들 이상의 성적으로 훈련을 수료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군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과거 한 작전에서 그녀는 상관의 무리한 명령과 성희롱에 저항하다가 부당하게 좌천당한 경험이 있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싸워 자신의 명예를 회복했지만 그 과정에서 군 내부의 부조리와 부패의 깊은 환멸을 느끼게 되었다. 그녀가 훈련 교관을 자원한 이유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썩어빠진 군인 정신을 뿌리부터 바로잡을 진짜 해병을 키워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흥미로운 인물이군. 한진표는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백진주,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강하고 올곧은 군인이었다. 어쩌면 유라에게 자신보다 더 좋은 스승이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고서와 함께 유라의 훈련 영상도 매일 밤 그의 컴퓨터로 전송되었다. 그는 흑투성이가 되어 뒹굴고 고통에 찬 신음을 삼키면서도 결코 눈빛의 총기를 잃지 않는 딸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가슴 한쪽이 아려왔지만 동시에 대견함이 차올랐다. 자신의 딸은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거친 들판의 야생화였다. 비바람을 맞을수록 더욱 강하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는 김 비서에게 또 다른 서류철을 가져오게 했다. 그것은 자신이 이번 숙청으로 내쫓은 자들의 명단과 그들의 최근 동향 보고서였다. 황제필의 아버지, 최민국의 아버지, 그리고 보직 해임된 수많은 간부들. 그들 대부분은 조용히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몇몇은 은밀하게 서로 접촉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특히 이자 주시해봐. 한진표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것은 얼마 전 유라의 부대로 새로 부임했다는 교관의 프로필이었다. 과거 황제필의 아비와 고향 선후배 사이였고 이번 인사조치에 가장 큰 불만을 품었던 자들 중 하나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특별감시에 붙이겠습니다. 바로 그때였다. 스크린의 한쪽 화면, 야간 훈련이 진행되던 B-3 계곡 지점의 열감지 카메라 영상이 순간 섬광과 함께 하얗게 변했다. 곧이어 지축을 울리는 진동이 감지되었다는 경고 메시지가 깜빡였다. 이건 한진표 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김비서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훈련용 포금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강력한 에너지 파장이었다. 그것은 명백히 실제 폭발이었다. 김비서, 당장 포항 부대와 연결해. 현장 상황 보고받아. 한진표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의장실을 울렸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전장을 지휘하는 냉철한 지휘관의 모습만이 남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보고가 들려왔다. 의장님, 종합 FTX 훈련 중 B-3 계곡 지점에서 원인 불명의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한유라 훈련병이 속한 3분대 전원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뭐라고? 한진표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추정? 이 개새끼들이 당장 구조대 투입하고 생존자 확인해. 5분 내로 영상으로 현장 상황 띄워. 그는 거의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합참의장의 서슬 퍼런 분노에 국방부 전체가 비상에 걸렸다. 포항의 해병 1사단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태에 빠졌다. 스크린에 현장에 드론 영상이 연결되었다. 처참했다. 거대한 흙과 바위가 계곡을 완전히 뒤덮고 있었다. 구조대원들이 미친 듯이 흙을 파헤치고 있었고 곳곳에서 부상당한 훈련병들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한진표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눈은 매몰된 훈련병들 사이에서 단 한 사람, 자신의 딸을 찾고 있었다. 제발, 제발 사람만 있어다오. 그의 입술이 바싹 말라갔다. 그때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지휘하던 백진주 상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을 타고 흘러나왔다. 여기다. 이쪽이야. 생존자 발견. 한유라 훈련병이다. 카메라가 그곳을 비췄다. 흙더미 속에서 한유라가 다른 동기 한 명을 온몸으로 감싼 채 발견되었다. 그녀의 등에는 사람 머리만 한 바위가 박혀 있었고 전투복은 피로 흥건했다. 하지만 그녀는 의식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자신이 감싸 안은 동기의 상태를 먼저 살피고 있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그 모습을 본 순간 한진표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안도감과 함께 지옥의 유황불 같은 분노가 온몸을 집어삼켰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명백한 공격이다. 그는 아까 자신이 주목했던 그 교관의 프로필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의 사진을 뚫어져라 노려보는 한진표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김비서. 예, 의장님. 국군 기무사령부 특수수사팀 전원 소집해. 내가 직접 지휘한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이 사건의 배후를 캐내. 관련된 놈들은 이등병이든 장군이든 민간인이든 가리지 마. 모조리 색출해서 내 앞에 끌고 와. 한진표 대장은 창밖의 어두운 서울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무자비한 복수심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벌레 새끼들이 감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어. 이제부터 전쟁이다. 내가 직접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주마. 아버지의 분노는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이 되어 몰아치기 시작했다. 의무 헬기가 포항의 밤하늘을 가르며 국군 수도병원으로 향했다. 헬기 안 응급 처치를 받는 유라의 가쁜 숨소리가 시끄러운 프로펠러 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은 백진주 상사였다. 백 상사는 피로 물든 유라의 손을 굳게 잡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얼굴 위로 처음으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백 상사는 구조 작업을 지휘하며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산사태의 규모에 비해 폭발의 흔적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국소적이었다. 그리고 유라의 분대가 이동한 B-3 계곡은 원래 훈련 경로가 아니었다.
그녀는 즉시 상황실의 교신의 훈련 계획을 재확인했다. 돌아온 대답은 그녀의 예상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경로 변경을 지시한 적 없음. 3분대는 원래 A-1 능선을 따라 이동했어야 함.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라의 분대를 죽음의 함정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백 상사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얼마 전 새로 부임한 그 교관. 평소에도 훈련에 태만하고 유라를 볼 때마다 어딘지 모르게 비열한 눈빛을 보이던 자였다. 백 상사는 구조 작업을 다른 간부에게 맡기고 즉시 그 교관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연기처럼 사라지고 난 뒤였다. 독사 같은 년. 유라가 희미하게 눈을 뜨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시선은 백 상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상사님 동기들은 무사합니까? 그래. 내 덕분에. 내가 감싸 안은 훈련병은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어. 다른 분대원들도 대부분 경상이다. 내가 가장 심각해. 백 상사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자신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붙인 훈련 교관이었지만 유라는 그녀에게서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보았다. 원망보다는 존경심이 더 컸다. 다행입니다. 유라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그녀가 국군 수도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원은 이미 발칵 뒤집혀 있었다. 병원장과 최고의 외과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수술실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한진표 대장이 서울로 출발하기 전 이미 모든 조치를 끝내놓은 것이었다. 수술실 앞 복도 한진표 대장은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방금 포항에서 헬기를 타고 도착한 백진주 상사와 마주섰다. 둘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자네가 백진주 상사인가? 그렇습니다. 백 상사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대한민국군 서열 1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을 수 있겠나? 자네의 개인적인 견해로. 한진표는 개인적인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는 공식 보고가 아닌 현장을 직접 겪은 야전 군인의 직감을 원했다. 백 상사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사고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공격입니다. 범인은 내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유라 훈련병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았고 분대 전체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용의자는 실종된 김아묵의 중사, 황제필 병장의 부친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진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판단은 자신이 내린 결론과 정확히 일치했다. 훌륭한 군인이군. 내 딸을 맡길만 해. 과찬이십니다. 저는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그때 수술실의 문이 열리고 집도의가 나왔다. 의장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등에 박힌 바위 파편을 모두 제거했고 다행히 신경 손상은 피했습니다. 다만 과다 출혈로 인해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한진표는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제야 그의 얼굴에서 긴장이 조금 풀렸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회복실에 누워있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 하지만 고르게 숨을 쉬고 있는 모습. 그는 조용히 돌아섰다. 김비서. 예, 의장님. 기무사 수사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 김 중사의 행적을 추적 중입니다. 포항 시내의 한 모텔에 은신한 것까지는 확인했으나 현재는 다시 종적을 감춘 상태입니다. 그리고 황제필과 최민국의 부친이 오늘 오후 동시에 자취를 감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뻔한 수순이군. 한진표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쥐새끼들이 구석에 몰리니 발악을 하는군. 좋다. 마음껏 도망치게 둬. 어차피 이 대한민국 땅에서 내가 못 찾는 곳은 없으니까. 그는 백진주 상사를 돌아보았다. 백 상사.
자네에게 비공식적인 임무를 하나 주겠다. 말씀하십시오. 내 딸의 곁을 지켜. 병원에서든 부대에서든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마. 이건 합참의장의 명령이 아니라 한 아이의 아비가 하는 부탁이다. 백상사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경례했다. 며칠 후 유라는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의 병실은 1인 특실이었고 문 앞은 건장한 헌병들이 24시간 지키고 있었다. 아버지가 병문안을 다녀갔지만 유라는 잠든 척했다. 아직은 아버지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자신이 또다시 아버지에게 거대한 짐이 되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의 곁을 지킨 것은 백진주 상사였다. 그녀는 유라가 깨어나자 퉁명스럽게 사과 하나를 깎아 내밀었다. 먹어. 기력 차려야지. 아직 내 훈련은 끝나지 않았어. 상사님. 왜? 이 모든 게 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유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백상사는 혀를 차며 말했다. 내 탓이 아니야. 내가 약해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그저 쓰레기들이 쓰레기 짓을 한 것뿐이다. 군대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쓰레기들이 있어. 중요한 건 그 쓰레기들을 어떻게 치우느냐다. 백상사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라고들 하지.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뿌리를 뽑지 않은 잡초는 언젠가 다시 자라나 밭 전체를 망치는 법이야. 내 아버지는 지금 그 잡초의 뿌리를 뽑으러 간 거고.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병실 TV에서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다. 국군 기무사령부는 오늘 해병대 훈련병 매몰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김아묵의 중사를 강원도 인제에서 검거했으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황 모 씨와 최 모 씨를 밀항 직전에 부산항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는 이들이 한진표 합참의장에게 앙심을 품고 뉴스를 보던 유라의 눈이 커졌다. 백상사는 피식 웃으며 TV를 껐다. 자, 이제 잡초들은 거의 다 뽑혔어. 남은 건 내가 다시 일어서는 일이다, 한유라. 유라는 자신의 주먹을 내려다보았다. 붕대에 감겨 있었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아버지가 휘두르는 복수의 칼날 뒤에 숨어만 있지 않으리라. 자신을 해치려 했던 자들 그리고 그들 뒤에 숨어 있는 더 거대한 부조리에 맞서 자신의 힘으로 싸우리라. 핏빛 상처 위로 더 강인하고 아름다운 나비가 날갯짓을 준비하고 있었다. 반격의 서막은 이제 막 그녀의 손으로 열리고 있었다. 국군 수도병원 특실의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한유라의 육체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 덕분에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포항의 훈련장에 머물러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서울의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세상은 흙먼지와 땀 그리고 전우들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인 그곳이었다. 재활훈련 스케줄이다. 오늘부터 시작해. 백진주 상사는 매일 아침 의사보다 먼저 그녀의 병실을 찾았다. 그녀의 손에는 약 봉투 대신 분 단위로 쪼개진 빡빡한 재활 계획표가 들려 있었다. 그 내용은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위한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었다. 상체 근력 운동,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한 고정 자전거, 정신력 강화를 위한 독서와 전술 토론까지. 백 상사는 병실을 또 다른 훈련장으로 만들었다. 상사님, 저 퇴소 처리되는 겁니까? 어느 날 핏기 없는 얼굴로 턱걸이를 하던 유라가 물었다. 종합 FTX 훈련을 완수하지 못한 훈련병은 다음 기수로 유급되거나 부상 정도에 따라 퇴소 조치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아버지의 힘이라면 특별히 수료 처리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유라는 그것을 원치 않았다. 백 상사는 유라의 등을 툭 치며 말했다. 쓸데없는 생각 말고 힘이나 더 줘. 내 동기들 지금쯤 천자봉 행군 준비하고 있을 거다. 천자봉 행군.
해병대 훈련의 마지막 관문이자 진정한 해병으로 태어나는 성스러운 의식. 완전 군장으로 30km가 넘는 험준한 산악지형을 밤새워 행군하고 마침내 천자봉 정상에 올랐을 때 비로소 훈련병은 자신의 가슴에 붉은 명찰을 달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유라의 동기들이 바로 그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는 말이었다. 유라는 이를 악물었다. 상상만으로도 동기들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다. 함께 구르고 함께 피 흘렸던 그들과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심장이 아려왔다. 그녀는 턱걸이를 멈추고 백상사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저 돌아가겠습니다. 미쳤나? 내 몸 상태로는 어림없어.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만 합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동기들 곁입니다. 제 손으로 직접 그 붉은 명찰을 달아야겠습니다. 그것은 간청이 아닌 통보였다. 백상사는 그런 유라의 눈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더 이상 어리광이나 치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곳에는 이미 한 명의 진짜 해병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 애비 허락은 받고 하는 소리냐? 이건 해병 훈련병 한유라의 결정입니다. 합참의장 딸 한유라의 결정이 아닙니다. 바로 그날 오후 한진표 대장이 병실을 찾았다. 그는 딸의 완고한 결심을 전해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노여움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안 된다. 절대 허락 못해. 이건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제 의무를 다하겠다는 겁니다. 의무? 내 의무는 지금 내 몸을 돌보는 거야. 그 상처를 입고 또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이 안전한 병실이 저에겐 더 지옥입니다. 유라는 침상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똑바로 마주했다. 아버지는 제가 다치는 게 두려우신 겁니까? 아니면 제 손으로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이 두려우신 겁니까? 저는 아버지의 인형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위한 장식품도 아니고요. 제 인생은 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아버지 그늘 아래서 겁쟁이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한진표는 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금지옥엽 키운 세상의 어떤 풍파도 막아주고 싶었던 딸이 이제는 스스로 비바람 속으로 걸어 들어가겠다 선언하고 있었다. 그는 딸의 눈에서 자신과 똑같은 고집과 불굴의 의지를 보았다. 그것을 꺾는다는 것은 딸의 영혼을 꺾는 것과 같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라. 이건 내 아버지의 부탁이 아니라 내 최고 선임 지휘관의 명령이다. 그렇게 유라는 포항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다시 생활관에 들어섰을 때 동기들은 모두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색한 침묵 속 한 동기가 다가와 유라의 어깨를 툭 쳤다. 입소 첫날 그녀에게 처음 말을 걸어주었던 그 동기였다. 이제 오냐? 너 없어서 IBS 들 때 뒤지는 줄 알았네. 그 한마디에 모든 얼음이 녹아내렸다. 동기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유라에게 다가와 등을 두드리고 주먹을 부딪혔다. 더 이상 그녀를 낙하산이나 재앙 덩어리로 보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피와 땀으로 그리고 동료를 구한 희생으로 진정한 전우의 자격을 얻어낸 것이었다. 천자봉 행군의 밤은 길고 혹독했다. 유라의 등에서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동기들은 말없이 그녀의 군장에서 무거운 물건들을 빼내 자신들의 군장에 나눠 넣었다. 뒤처지는 유라의 등을 밀어주고 힘들어하는 동기의 군장을 대신 들어주며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을 향해 나아갔다. 그들은 이미 하나의 팀, 하나의 몸이었다. 마침내 동이 트고 안개 사이로 천자봉 정상 비석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모두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포효했다. 길고 길었던 지옥의 시간을 마침내 자신들의 힘으로 이겨낸 것이다. 붉은 명찰 수여식은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훈련 교관들이 훈련병들의 왼쪽 가슴에 붉은 명찰을 달아주는 순간 그들은 비로소 해병으로 다시 태어났다. 유라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의 앞에 선 것은 백진주 상사였다. 백 상사는 아무 말 없이 날카로운 명찰핀으로 유라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다. 따끔한 고통과 함께 선홍색 피가 전투복 위로 배어나왔다. 그것은 해병의 일원이 되었음을 알리는 성스러운 상처였다. 이제 너는 해병이다, 한유라. 내가 흘린 피와 땀으로 내 스스로 쟁취한 이름이다. 자랑스럽게 여겨라. 백상사의 목소리는 드물게 부드러웠다. 유라는 가슴에 달린 붉은 명찰을 내려다보았다. 한유라라는 세 글자가 아침 햇살에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이름에 기댄 이름이 아니었다. 수많은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거쳐 강철로 다시 태어난 그녀 자신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눈물 대신 환한 미소로 대답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유라는 한 곳을 찾아갔다. 군 교도소의 면회실이었다. 유리창 너머 죄수복을 입은 황제필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오만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어떻게 여길? 내일 자대 배치를 받는다. 가기 전에 끝내야 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유라는 담담하게 말했다. 황제필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 때문에 우리 집은 아버지는 제발 내 아버지한테 한 번만 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용서할 생각은 없어. 유라는 그의 말을 잘랐다. 내가 나에게 저지른 짓, 그리고 그 대가로 내 가족이 겪게 된 일들. 나는 그 어떤 것도 되돌릴 수 없고 되돌릴 생각도 없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해두고 싶어. 나는 더 이상 내가 괴롭혔던 그 약한 한유라가 아니야.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앞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든 그건 내 몫이다. 하지만 다시는 그 누구도 너처럼 힘으로 짓밟으려 하지는 마라. 세상에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더 큰 힘과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유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섰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그를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가장 완벽한 복수였다. 부대 정문,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검은 세단이 아니었다. 자대로 향하는 평범한 군용 트럭이었다. 트럭에 오르기 전 저 멀리서 한진표 대장이 지프차에 기댄 채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다가오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한 명의 해병으로 거듭난 자신의 딸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장군이 아닌 아비의 미소였다. 유라도 아버지를 향해 작게 미소 지어 보였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트럭에 올라탔다. 트럭이 출발하고 포항의 훈련소가 시야에서 멀어졌다. 그녀의 가슴에서는 붉은 명찰이 강철의 심장처럼 든든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